샌프란시스코가 1년에 노숙자 한 명에게 쓰는 돈이 얼마일까요? 무려 1억 원이 넘습니다. 1억 원이면 호텔 잡아주고 밥도 사 먹이고 직업훈련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거리에는 여전히 8천 명이 넘는 노숙자가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1억 원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도시에는 노숙자를 돕지 않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자면 벌금을 물리고 텐트를 치면 경찰이 철거하며 거리에 앉아 있으면 쫓아냅니다. 이상한 건 노숙자 예산은 매년 늘어난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자 한 명당 연간 1억 원이 넘는 돈을 쓰고 뉴욕시는 한 해 3조 원 가까이 노숙자 문제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쉼터나 주거 비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경찰 단속 비용, 응급실 이송 비용, 물품 압수 비용으로 나가죠. 돈은 쏟아붓는데 노숙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단속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미국은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1955년 미국 정신병원에는 약 55만 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시 정신병원은 사실상 감금시설에 가까웠습니다. 환자들은 강제로 입원당했고 전기 충격 치료나 전두엽 절제술 같은 비인간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평생 퇴원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았죠. 1960년대 들어 이런 상황에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62년 켄키지의 소설 뽁뽁이 둥지 위로 날아간 새가 출간됐는데 정신병원의 억압적 구조를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75년에는 잭 니콜슨 주연 영화로도 만들어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여기에 새로운 약물이 개발되면서 변화의 계기가 생겼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항정신병 약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약만 먹으면 증상을 조절할 수 있으니 환자를 평생 병원에 가둬둘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지역정신건강법에 서명했습니다. 대형 정신병원을 폐쇄하고 대신 지역사회 곳곳에 소규모 클리닉을 만들어 환자들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정신병원 입원자 수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 55만 명이었던 입원자가 1980년대 중반에는 1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사회 클리닉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방정부는 클리닉 건설 예산을 주정부에 넘겼는데 주정부들은 이 돈을 다른 곳에 썼습니다. 클리닉을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예산 구멍을 메우는 게 더 급했으니까요. 1980년 기준 계획했던 클리닉의 절반도 세워지지 않았고 세워진 곳마저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선 환자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들을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지역사회 클리닉은 문을 열지 않았거나 대기자 명단만 길었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면 고용을 꺼렸고 약을 꾸준히 먹어야 증상이 안정되는데 약값을 낼 형편도 안 됐습니다. 이들이 하나둘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81년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레이건은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복지가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 그는 복지 여왕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는데 일하지 않고 정부 수당만 받아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저소득층 주거 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8년 만에 326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푸드스탬프 자격 요건도 강화됐고 공공의료 지원도 축소됐죠. 정신병원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복지 삭감까지 겹친 겁니다. 1984년 조사에서 뉴욕시 노숙자는 약 3만 6천 명으로 추산됐는데 197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늘어난 숫자였습니다.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역 지하도에는 쇼핑카트에 짐을 싣고 골판지를 깔아 잠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우에는 천막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미국 도시들은 노숙자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뉴욕은 범죄 도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지하철에서 강도 사건이 일상이었고 타임스퀘어에는 마약상과 성매매 업소로 가득했습니다. 1990년 한 해에만 살인사건이 2245건 발생했죠. 중산층은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고 기업들도 본사를 교외로 옮겼습니다. 세수는 줄어들고 도시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1993년 뉴욕시장에 루돌프 줄리아니가 당선됐습니다. 그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는데 작은 범죄라도 강력하게 단속하면
큰 범죄도 줄어든다는 논리였죠. 이 이론은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반했습니다. 건물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사람들이 여긴 관리가 안 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유리창을 깨고 결국 건물 전체가 망가진다는 거였죠. 줄리아니는 이걸 도시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낙서, 노상방뇨 같은 경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했고 노숙자도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거리에서 자는 것,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것, 지하철에서 구걸하는 것 모두 단속 대상이 됐죠.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뉴욕의 살인사건은 2245건에서 673건으로 70% 줄었고 타임스퀘어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물론 범죄 감소가 단속 때문인지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국 전역에서 범죄율이 떨어졌고 경제 호황과 인구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하지만 줄리아니는 강력한 단속이 뉴욕을 구했다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거리가 깨끗해지는 걸 직접 눈으로 봤고 부동산 가격도 올랐죠. 이 접근 방식이 다른 도시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같은 대도시들은 노숙자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노숙자 캠프를 보고 불편해했고 주민들은 치안 불안을 호소했으며 상인들도 손님이 줄어든다고 항의했습니다. 시장과 시의회는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쉼터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었지만 단속은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철거하면 내일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거리 사진을 보여줄 수 있었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에 걸쳐 미국 전역 수백 개 도시가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수면금지, 야영금지, 구걸금지, 쇼핑카트 소지금지. 노숙자의 일상적 행동 하나하나가 범죄가 됐습니다. 2019년 전국 노숙자 법률센터 조사에 따르면 187개 도시 중 72%가 공공장소 수면을 금지했고 55%가 공공장소 좌석을 금지했으며 65%가 구걸을 금지했습니다. 가난 자체가 범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단속에는 돈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노숙자를 발견하면 체포하고 법원에 넘기면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LA의 경우 공공장소 수면 위반 시 벌금이 최대 $1000, 우리 돈 130만 원에 달했죠. 당연히 노숙자는 벌금을 낼 돈이 없었고 벌금을 못 내면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체포되면 구치소로 갔다가 며칠 뒤 풀려나고 풀려나면 다시 거리로 돌아가고 텐트를 치면 또 단속당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경찰 전담팀 인건비, 체포와 이송비용, 법원 행정비용, 구치소 수감비용. 중앙 플로리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노숙자 한 명을 단속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은 약 31,000달러, 우리 돈 4,1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 응급실 비용이 가장 컸습니다. 노숙자는 정기적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감기가 폐렴이 되고 작은 상처가 감염으로 번지고 만성질환이 통제불능 상태가 된 뒤에야 911을 부르는 거였죠.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실을 찾는 노숙자 환자 한 명당 평균 비용이 약 2만 달러, 우리 돈 2,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샌프란시스코시는 노숙자 한 명당 연간 약 8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노숙자에게 간 건 아니었습니다. 경찰 예산, 응급실 예산, 병원 예산, 청소 예산으로 흩어져 있을 뿐이었고 노숙자는 여전히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을까요? 샌프란시스코 노숙자 수는 2005년 약 6,000명에서 2019년 8,000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LA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노숙자 예산을 2배로 늘렸지만 같은 기간 노숙자 수는 4만 명에서 6만 6천 명으로 65%가 증가했습니다. 돈을 쏟아부을수록 문제가 커지는 구조가 된 겁니다. 단속하면 노숙자가 다른 동네로 옮겨가고 그 동네에서 또 단속하면 또 옮겨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떠밀리기만 했습니다. 그럼 답이 없는 걸까요? 2005년 유타주가 이상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자에게 조건 없이 집을 먼저 주는 겁니다. 보통은 약물 치료받고 직업훈련 받고 준비가 됐을 때 집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타주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일단 집부터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걸 지원하는 겁니다. 하우징 퍼스트라고 불린 이 정책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집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 치료나 직업 훈련이 제대로 될 리 없다는 겁니다. 매일 밤 어디서 잘지 걱정하고 샤워도 못하고 깨끗한 옷도 없는 상태에서 면접을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유타주는 만성 노숙자들에게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집세는 정부가 지원했고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줬습니다. 약물 중독 치료, 정신건강 상담, 직업훈련도 제공됐지만 이걸 받는 게 집을 유지하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10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성 노숙자 1900명이 180명이 됐습니다. 91% 감소. 비용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속 방식은 노숙자 한 명당 연간 약 31,000달러가 들어갔는데 하우징퍼스트는 약 8,000달러면 됐습니다. 응급실 이송도 줄고 구치소 수감도 없고 경찰 단속 비용도 안 들어가니까요. 유타주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도 2009년 비슷한 정책을 시작해서 3년 만에 노숙자를 절반으로 줄였고 핀란드는 2008년 하우징퍼스트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해서 2023년 기준 거리 노숙자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집을 주는 게 단속보다 싸고 효과도 좋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대도시들은 이 방식을 안 쓸까요? 정치적으로 팔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노숙자에게 공짜로 집을 준다는 게 유권자들한테는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집세 내는데 노숙자는 공짜로 집을 받는다고?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복지 의존을 조장한다고 비판했고 일부 진보 성향 유권자들도 근본 원인을 안 건드리고 임시 방편이라며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단속이 이미 하나의 산업이 된 겁니다. 노숙자 전담 경찰팀이 정식 조직이 됐고 민간 경비 회사들이 거리 순찰 계약을 따냈고 청소업체들이 주 단위로 캠프 철거 업무를 맡았습니다. LA시의 경우 청소 비용만 연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관, 민간경비원, 청소노동자, 법원 직원, 사회복지사까지 노숙자 단속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이들의 급여는 모두 노숙자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하우징 퍼스트가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경찰 부서는 전담팀 예산을 지키려고 했고 민간경비회사는 계약을 유지하려 했고 청소업체는 정기수거 일감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숙자 예산을 늘렸다고 어필할 수 있었으니까요. 시장이나 시의원은 보통 4년 임기입니다. 하우징 퍼스트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몇 년이 걸리지만 단속은 오늘 철거하면 내일 깨끗해집니다. 4년 안에 보여줄 수 있는 성과는 단속밖에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2016년 소규모 하우징 퍼스트 시범 사업을 시작했지만 시의회에서 예산 확대가 계속 막혔습니다. LA도 2019년 주민투표로 노숙자 주거 지원 채권을 통과시켰지만 실제 건설은 각종 규제와 민원으로 지연됐습니다. 더 싸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2018년 9월 법원이 개입했습니다. 연방 제9항소법원이 마틴 데 보이시 판결을 내렸습니다. 쉼터 침대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장소 수면을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거였죠. 이 판결은 미국 서부 9개 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포틀랜드 같은 주요 도시들이 단속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쉼터 침대를 충분히 확보해야 단속할 수 있는데 쉼터 침대는 늘 부족했으니까요. 그러자 보수 성향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노숙자판 만든다. 거리가 무법천지가 됐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와 LA에서는 판결 이후 노숙자 캠프가 더 확대됐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조심하자 거리 곳곳에서 텐트가 늘어섰고 일부 지역은 사실상 노숙자 집결지가 됐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을 놀게 할 수 없다. 출근길에 텐트 사이를 지나가야 한다. 노상 배변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정치인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단속을 하자니 법원 판결 위반이고 안 하자니 주민들이 항의했죠. 그리고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면서 대법원 구성이 보수 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 판사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오레곤주의 작은 도시 그랜츠 패츠가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 상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그랜츠 패스 대 존슨 판결을 6대3으로 내렸습니다. 노숙자라는 상태 자체를 처벌하는 건 위헌이지만 공공장소에서 야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건 합헌이라는 거였죠.
반대 의견을 낸 3명의 진보 성향 판사는 이건 말장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잠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야영하지 말라는 건 결국 노숙자라는 상태를 처벌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6대3 판결이 났고 마틴 대 보이시 판결이 사실상 뒤집혔습니다. 판결이 나온 직후 여러 도시가 즉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텐트 철거를 확대했고 LA는 단속 조례 집행을 본격화했고 포틀랜드는 야영 금지 구역을 늘렸습니다. 법원이 단속을 지지한 겁니다. 결국 노숙자 한 명에게 쓰는 연간 1억 원은 복지가 아니라 단속입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노숙자도 계속 늘어났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쓰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단속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원에서 자면 범죄, 텐트를 치면 범죄, 거리에 앉아 있어도 범죄. 집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체포되고 벌금을 물고 구치소에 갑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노숙자 문제를 다루는 이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